대변, 약물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대교는 박석은 뭐냐면 도로 분담함이죠. 근데 이거 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득도자 도를 체득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도자 도를 위한 사람인지 밑에 그 다음 문장인 변을 볼 때는 논변을 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대교를 갖다가 도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약석은 그 약자의 해석에서 뭐뭐와 같다라는 그 약의 그 한문 번역을 통해 가지고 뭐뭐처럼 보인다. 그 자기 일반인의 사람에서 보이는 관점에서 나머지 기존의 그 미학 논문들을 인용하면서 소방미와 단순미 뭐 이렇게 평단미를 끄집어내 세 가지 특징을 끄집어냈잖아요. 그걸 갖다 다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 소방미, 평단미, 단순미가 과연 될 것이냐를 좀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학 논문 논술에서 가장 단점들이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평담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교 논술이 안 되니까 평담이 어느 정도 평담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부각 장단 같은 거 보면 휘몰이가 제일 빠르죠, 그죠? 그러면 저는 그 휘몰이를 만약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빠른 게 이제 자진몰이에요. 그럼 자진몰이 같은 거는 계곡물이죠. 계곡물은 흐르다가 소용돌이 치고 소에 떨어져서 멈추기도 하고 가다서다 하면서 몰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국거리, 중몰이, 진양조 이렇게 나가잖아요. 진양조에서도 뭐 평진양 막 그냥 나눠지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큼 빠른지 이런 논술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박석의 논문을 보면 미학적으로 평단과 소박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 박의 범위가 어딘지 그 다음에 그 산조 그 해석한 그 논문을 봐도 빠르기가 어느 정도 빠른 건지 평단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의 평단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술대학에서 많이 하는 작품론의 범주를 끌어들여서 이제 비교 논술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시대에 소식과 거의 동시대에 곽희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럼 곽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조춘도 같은 경우를 보면 우측의 계곡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렬하게 어둡게 들어가면서 깊이감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산수에서의 특징은 공간감과 깊이감으로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소식이 얘기하는 평담은 그 깊이감과 공간감의 제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식의 평담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형상적인 이해가 가능한 비교 논술을 하면서 해주면 우리 미학 논문의 제일 취약점이 그런 비교 논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림까지 막 제시하면서 논문을 쓰면 미학 논문 같아 보이질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작품론의 그 형상학적 비교 분석을 방법을 끌어와서 우리 미학 논문에 앞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더 이상 이제 써있는 내용이 없어서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기창 작품 속 평담 진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서희연 선생님과 서윤선이 발표하시고 임태기 선생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2기 서수연이고요. 지금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오늘 발표를 조금 무리해서 하게 됐는데요. 발표할 내용과 그 자료집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른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예술은 작가의 심과 성정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임을 청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양예술에서는 종래 어떤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유아는 본성이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 반응하며 생긴 욕망을 선의 영역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철학이 동양예술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양예술은 단순한 기교의 차원을 넘어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신 중 하나가 바로 담이다. 담의 사전적 의미를 크게 구분하여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빛의 열금, 맛의 싱거움, 그리고 마음의 깨끗함이다. 결국 담은 감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모두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을 추구하던 문인 화가들은 시, 서, 화를 통해 탈숙하고자 했으며 끊임없는 수련으로 도의 경지에 오르기를 기원했다. 동구에서는 담의 의미와 그 발현을 동기창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기창이 추구하고자 했던 평담 사상은 이상적 가치를 자연으로 보고 본성으로서의 자연적 상태를 추구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수양하는 태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평담 지미의 의미를 정립하고 평담 천진한 산수화를 남긴 동기창의 작품을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평담이란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는 것은 평담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평담의 평담 미학의 기원과 그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양미학 중심 사상이 되어온 유도서는 공통적으로 자각심을 중요시했다. 예컨대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필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장자는 도에서 시작하여 기술로 나아간다고 했다. 불가에서는 마음을 맑게 함으로써 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동양예술은 작가의 심과 성정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평담이 예술 장르 중 인물 품평으로 먼저 나타난 것은 문학 영역에서였다. 처음에는 정치가와 사회적 인물에만 적용되었다가 시인에 대한 평에도 적용되었고 530년 소통의 역대 시선집인 문선에 이르러서는 비판 기준이자 미적인 가치로 나타났다. 문학에서 사용된 평담의 용어가 회화의 평가로 전환된 것은 미굴이 동원의 산수화를 평하면서부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원은 대단히 평담 천진하다. 당대에는 이와 같은 회화가 없었다. 미굴은 특히 동원의 그림의 자연을 얻는다고 하여 천진한 상태에서의 평담함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수잔부 씨는 근원적 깊이가 있는 단수성을 기술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평담이 인물을 평가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유소의 인물지를 그 시초로 보고 있다. 유소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을 평담이라고 제시하며 인간의 이상적 경지가 평담, 무명, 무미에 있다고 했다. 또한 최고 품격의 인물을 성인으로 칭하고 평담에 이를 수 있는 품성을 중화라고 했다. 중화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개념이고 이것을 맛으로 비유하면 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평담 지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자 외편을 보면 담을 교우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일체의 의도가 배제된 있는 그대로 결코 모자람이 없는 진정으로 순진한 인간은 맛의 자극이 없는 인의가 없는 교제를 권장한다. 담은 진실하면서 꾸밈이 없는 것을 나타내며 그 경지에 이른 이상적 인간을 군자라고 일컫는다. 도덕격 제35장에서는 도에 대한 담과 무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도를 싱겁고 맛없는 방식으로 음악이나 음식의 유혹적 자극이 아닌 아무 맛도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음미하는 행위를 통해 더욱 강렬해지는 방식이라 하겠다. 무미는 미학의 범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양의 심미적 관계에서 미란 글자는 미각적 쾌감과 관련된 것으로 보며 서한 이후 종명과 사공도는 시가에 관한 저작에 있어 항상 미를 예술 감상과 연결시켰다. 이처럼 미가 인류의 신묘의식과 관련이 있고 미각의 쾌감 중에 미각의 맹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맛의 미와 아름다움의 미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작품 분석이나 동기창의 이론에 관해서 분석을 했고요. 제가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동기창은 산수화를 수목과 청록 사이에 두고 있다. 상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추산 정치도가 바로 그것이다. 가운데에 강을 하나 두고 이를 기준으로 양 안에 있는데 이들은 엷은 먹으로 묘사했다. 바위 위에는 먼저 적황토색으로 입히고 위에 다시 화려한 남동색으로 덮었다. 그러나 먹줄은 가리지 않았다. 성록의 태점은 두드러지게 했고 나뭇잎은 그대로 진한 주표 혹은 남동색으로 썼다. 풀은 진한 주사로 그렸고 먹선은 뚜렷하며 색감이 화려하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수와 호산 추색도가 있는데 이 그림은 먹필로 줄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설색을 한 것이다. 설색은 청록으로 진하게 그리고 천강으로 엷게 그리지도 않았다. 황토, 화청, 푸른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먹고리 색채는 단연 눈에 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동기창은 수묵, 설색, 청독 등 다양한 형식의 산수화를 숭상했고 이에 능했다. 전체적으로 품격이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윤이 난다. 부스되어 보이지도 않고 화풍을 딱딱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역시 새로운 얼굴들이 제가 모르는 얼굴이 많은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논평해달라고 또 불러주셔가지고 고맙게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대하고서 이분이 동양화를 전공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동양화 전공자는 아니시더라고요. 뭐 예술, 이론 관련돼서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동기창의 작품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앞에 발표하신 분들은 다 집필 의도만 발표를 하시는데 거의 논문을 써가는 본문 내용들에 집중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발표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집필 의도 발표하셔서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학기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논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들을 많이 접수하시고 또 방향도 좀 많이 좁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 논문 쓰는 사람이 이 동기창은 너무나 많이 다루어진 논문이에요. 동기창에 대한 연구는 아마 제가 찍어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한번 찍어보면 이 서화 쪽 양쪽 다 서에 관한 논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회화에 관한 논의들도 많고 또 화론까지 집필한 사람이라서 화론 쪽에서 화론에 나타나는 미학적 속성들, 특징들로 분석을 해나간 그 논문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이제 평담지미와 앞에 분도 약간 평담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평담지미와 관련을 지어서 동기창에 이제 화론, 서, 그다음에 화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가 엄청 넓죠. 범위가 넓다 보면 이 논문에 아주 자기만의 관점을 딱 이끌고 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저수를 다 한다 그러면 동기창에 관한 전집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연구 관점을 좀 좁혀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를 안 했지만 그 뒤에 동기창의 그림 부분에 대한 일종의 감상, 평가, 이런 분석,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오늘 서술을 했는데, 그 부분 또한 평담지미와 관련된 논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자면, 범주를 분류를 하자면, 미술사 논문 같은 느낌, 아니, 감상, 평가에 관련된 논문이 아닐까. 근데 이 논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작품 속에 나타난 평담지미라는 어떤 미학적 특징들을 찾아내기 위한 논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분류하는 묵색, 묵필화인가, 그다음에 설색화, 그다음에 이 산수계열 그림 이렇게 구분하는 것조차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불필요하죠. 평담지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평담이 갖는 속성들, 이 앞에서도 어떻게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평담이 갖는 미학적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딱 하나로 핵심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지 못하는 게 또 동양미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몇 가지 특징들, 속성들을 분류해서 그 분류와 관련지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좋다. 오히려. 그래야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너무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셔야 돼가지고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기창 관련돼서 논문이 많기 때문에 이 선행연구 분석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이제 좀 서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선행연구 분석들에서 나오는 그 연구 동향 가운데서도 뭐 연구의 특성들이 있죠. 각기다. 동기창의 뭐 화론, 서화를 어떤 미학적 속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들 분류해서 또 그 중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할 건지 아니면 색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제시할 건지, 그래서 자기 논지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선행연구 분석이 인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평담에 이제 앞분도 지적했지만 평담의 여론과 의문차별 같은 것들도 이건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논문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유도선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각기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유도선에서 평담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논질 전개시킬 건지, 예, 이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시고, 논문은 제가 2010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자주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바빠서. 근데 그때도 그런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논문 혼자 쓰는 거 아니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논문 진짜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 주변에 학형들한테도, 예, 도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임태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동향 발표의 마지막인 취향지 공부론을 함의된 책정 활용 도찰에 대해서 김주은선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고, 정석도 선생님께서 노트문을 보내주셨는데 설준영 강사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지금 이번에 원래 실으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 논문으로 내야 되는 줄 알고 좀 무리를 해서 마지막에 좀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양을 채우기 위해서 논문 직전에를 좀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차피 자기 연구 동향을 발표하는 시간이니까 그 연구 동향, 제가 원래 쓰고자 하는 지금 한인 논문에 대한 생각은 거기서도 쭉 이제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발표한 거는 전체 논문 중에 아마 4장쯤으로 제가 생각하고서 동향을 한 거였거든요. 원래 쓸 한인 논문에 대한 주제는 가제입니다. 왕형형 치안들을 통해본 도덕적 인간 완성 교육학의 현대적 고찰이라고 해서, 원래 의도했던 바는 누구나 의지가 있는 인간이거나 상근기의 사람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하면은 즉 성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성선에 기반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자, 피교육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이제 본성과 아니면 그 왕형령의 말을 빌리자면 양지의 발현이 되겠죠. 그걸 자연스럽게 체인하고 체득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했기에 나오는가, 여기서 왕양명의 인간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거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명학을 잘 대비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의이기 때문에 주의에 대한 교육관이 이 장에 같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송교와 명대만이 아닌, 또 중국의 지정학적으로 연관된 것만이 아닌 시간과 장소를 좀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도로프 듀이라는 거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슈타이너를 갖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가. 하지만 그 인지학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생각보다 쉽진 않기 때문에 그냥 액면가지를 비교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통한 비교가 이루어져야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교육적 방법을 해야 되는가 해서 왕양명으로 봤을 때는 훈몽대어 시교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아동교육관을 이제 썼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왕양명의 아동교육관은
아동교육 간의 지행합의적, 그러니까 지행합의에 기초한 교육법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주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현대와 비교하기 위해서 발도로프 교육이 들어가는데, 발도로프 교육은 상태 지향적인 교육 방법을 해서 비교가 들어갔습니다. 상태 지향적이라는 것은 별과 지향이 아닌 그 중간 단계, 완영망의 지행하면서 자기가 아는 만큼 실행을 하거든요. 아는 만큼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볼 수 있듯이, 상태 지향이라는 것도 끝까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는 어떤 상태에 있는 그 순간을 느끼고 순간을 즐기고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의 교육 방법을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설명을 해서, 이거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학술지에 이제 실었던 부분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3장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르쳐 주는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에듀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가 밖으로고 DUC가 끌어낸다라는 어원이 있듯이, 에듀케이션이라는 의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한 것을 끌어내는 것이고, 교육자는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3장을 썼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 인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을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냐, 교육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이번에 쓰려고 했던 문제는 시험지를 위한 공부처에 대한 담론에서 심의작용과 관련해서인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톡을 옆으로 좀만 넓혀도 거기에 대한 공부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급하게 줄여서 그 한의된 7정 활용 고찰이라는 것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7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누구나 그 사람한테는 누구나 내재한 본성이 있고 완영용으로 치면 양지가 있지만, 누구나 그 완벽하지 못하다고 성향 입장에서 그 정의라는 부분이, 감정과 욕구라는 부분이 과연 그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게 있으니까 인간같이 될 수 있고 중화에 맞게 발현된다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인간은 오히려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매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끌어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원래 의도였으나, 제가 근데 가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머리말만 쓰다가 시간이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논문이기 이전에 제가 그냥 모아두었던 거에서 일단은 먼저 와서 이렇게 그래서 좀 올렸었습니다. 그 다음 이 다음에 대해서 5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학위 논문에서, 요즘에 한참 AI가 많이 진행이 되고 사람한테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의 기술은 순차적으로 발전이 아니라 끝으로 가서 비약업수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어떤 부분을 그런 인공지능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스템 쪽으로 계속 교육이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5장에서 쓰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2월에 저희가 이제 원정분이 가면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여기서 4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말을 처음에는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읽는 거는 생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람한테 양지가 있으면서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양지라는 부분을 도덕적 은연 판단의 주체도 되고 감찰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실행의 주체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실행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주체까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태에 맞서가고 있을 때 그때의 감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의 바른 성숙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양지의 발언에 맞닥뜨려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저는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준현입니다. 정석도 선생님께서 쓰신 발표문 그대로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지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가 대체로 양지를 발현하기 위해 사육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육 제거의 의미를 더욱 정교화
해서 사육의 제거를 감정과 요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하여 먼저 칠정과 공부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칠정이 경계의 대상인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대상인지 고찰한다. 이어 왕수인이 양지론과 결부된 칠정의 의미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칠정을 성숙하게 활용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논문으로서의 논점은 분명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긴장과 이완이 부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용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개하기보다는 급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소리이다. 구체적으로는 논점과 다른 차원에서 전체 담론의 형식이 정교하지 못한 부분과 부분적인 개념에 의해 이해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밑에서 이제 세 가지 제시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 공부라는 용어는 철학적 글쓰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도덕적 자아 수양 등으로 직접 지시하는 게 낫겠다. 또한 공부라는 용어에 있어 어떤 것을 향해 가는 의식의 움직임, 즉 실천적 계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자아 실천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음 공부와 심정리를 연결하는 부분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심정리가 오로지 수양론과 결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심에는 이른바 칠정을 합류하는 의식으로서의 마음뿐만 아니라 본연의 도덕심으로서의 양지가 있다. 양명은 햇빛과 구름의 비유를 통해서 칠정이 자연한 흐름을 따르면 모두 양지의 작용이니 선악으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착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니 칠정에 집착함이 있는 것을 모두 인욕이라고 하니 모두 양지가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글쓴이는 심의 도시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음 안에 칠정이 있다고만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양명의 양지론을 자세히 보면 심의 양상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칠정, 인욕, 양지이다. 우리는 인지언어학의 그릇 도식을 활용해서 세 가지 심의 양상을 도식적으로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양지론과 연관된 심은 먼저 그릇으로서의 마음과 그릇 안의 마음으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양명이 말한 칠정은 그릇으로서의 마음에 해당하고 칠정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인욕과 본연의 도덕심으로서의 양지는 그릇 안의 마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칠정은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상이며 심 안에 다시금 존재하는 마음의 양태가 바로 인욕과 양지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칠정이 제거의 대상인가 활용의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는 논리적 형식과 내용 모두 보다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글에 등장하는 모든 원문의 분석이 부실하다. 중복해 말하지만 답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과정을 정리한 형태가 부각되고 있다. 원문의 분석에서 특히 양명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식의 분석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는 특히 5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철학적 분석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해 보인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노평유지 정석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종합토론은 이해란 학습위원장을 님을 모시고 좌장으로 모시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자리 정리를 빠르게 하고 7분의 발표자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